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 네, 올림픽 경기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이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설정을 계속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소리는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 얼굴 길게 나봐야 좋은 게 없으니까 바둑알로 바꿔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좀 지난 뉴질랜드전이 좀 답답한 흐름이었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도 저도 답답한 흐름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4대0으로 큰 승리를 거두면서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8강 진출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위치, 좋은 위치라고 아까지 하긴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올랐고 뭐 4골이나 넣은 걸 보면 이 팀이 뭔가 지난 경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잘해졌지?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짚었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뉴질랜드 상대로는 고전했는데 왜 이렇게 루마니아 상대로는 좀 그래도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갔을까, 이걸 짚어드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 리뷰를 올리고 나서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지금 아까 좀 전에 확인하니까 3,400명이 이제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몇 명이 다 진지하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3,400회가 나왔는데 이제 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조회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궁금해서들 다들 보셨을 텐데 진짜 이게 맞냐? 그 경기에 맞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 뭐 축구를 다른 경기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계속 이제 오세훈을 왜 안 뽑았는지 모르겠다, 뭐 전방 압박한다고 했는데 전방 압박이 제대로 됐습니까, 뭐 세컨드볼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거를 AS를 좀 할까 하다가, 이거는 제가 AS를 해봐야 이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보여드릴 게 없는 그냥 답변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담당자가 아니니까, 제가 김학봉 감독님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결국은 제가 설명했던 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뉴질랜드전이랑 이 루마니아전을 비교하면 조금 더 김학범호가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경기,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경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시가 하나였던 때랑 다르게 예시가 두 개가 되니까 우리가 경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저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전방 압박입니다. 전방 압박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강도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더 다이나믹하고 뭔가 상대가 얘네 당황하고 있잖아 라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팬이고 한국을 응원하는 처지에 있으니까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축구는 좀 비슷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었고, 뭐 물론 이동준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역동적인 선수들이 전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선수들의 변화 말고 이제 콘셉트는 그대로였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루마니아가 조금 더 이 뉴질랜드에 비해서 당황했다,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더 많이 당해줬다, 뉴질랜드전에 비해서. 이제 그거를 어디서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전반전 중반에 중계방송을 보니까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한 42%인가 나오고 루마니아가 58%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 경기 뉴질랜드전에서는 시종일관 우리나라가 한 7대3으로 점유율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뉴질랜드는 어떻게 보면 공을 잡았을 때 압박이 들어오면 미련 없이 그냥 차내는 겁니다, 사실은. 미련 없이. 이거 연결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미련 없이 차내고, 뭔가 만들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롱볼 때려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경기 운영이 뭔가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느낌인데, 루마니아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괴롭힐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높게 50% 60%로 나오지만 그 대다수는 이 뒷지역에서 공이 많이 도는 것 같고, 여기만 들어오면 괴롭히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괴롭히는다는 거는 뭐 공을 빼앗는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공이 못 나오게 한다는 의미다 보니까 오히려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뒤지지만 경기 이 주도권을 훨씬 쥐고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뉴질랜드전에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전방 압박은 상당히 괜찮게 잘 들어갔다. 그래서
그죠? 여기 뻥 차버리니까 여기서 공 관리해서 이 두껍게 쌓았던, 사실은 이렇게 뉴질랜드는 이렇게 쓰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5-4-1로 섰어요. 거의. 어이구,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자, 5-4-1로 이렇게 깊이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 상태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상 3-4-3에 가까웠으니까, 그건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3-4-3에 가까워서 여기를 빌드업을 하려고, 여기를 이제 풀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압박 들어가는 거에 고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공을 뺏어내니까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조금 더 우리 뜻대로 되고 있잖아 라는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그렇게 해서 전방 압박이 잘 됐고요. 이제 장단점부터 일단 눈으로 드러난 것도 좀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문제는 지난 경기랑 똑같아요. 골 결정력 문제는 저는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난 경기에서 4번 기회가 왔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4번 중에 한 2번은 넣었어야 되지 않나, 50%라고 못해도 한 골은 넣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자책골이 들어갔고, 이동경 선수 슈팅 과감하고 좋았어요. 좋았지만 굴절되는 약간의 행운이 따랐고, 물론 이제 그것도 슈팅을 해야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페널티킥에서 얻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골은 사실상 뭐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들어간 추가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깔끔하게 만들어서 넣은 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만들어서 넣었어야 되는 골은 그 전반에 있었던 그 코너킥 상황에서 왔던 황의조 선수한테 했던 그 골, 그 슈팅 막힌 거 골키퍼한테. 그 다음에 후반 43분이었나요? 황의조한테 그 전방 압박해서 앞에서 끊어낸 다음에 황의조 이동경으로 들어가서 이동경이 왼발로 원터치로 그냥 바로 감아찼던 그 골.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 들어와서도 그 황의조 선수가 한 두어 개 놓쳤죠, 사실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권창훈, 뭐 송민규 서로 미루다가 놓친 것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절반쯤은 넣었으면 좋겠다. 혹은 한 2-3골은 더 넣었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한 6대0, 7대0쯤 나왔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한 명 퇴장당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골을 못 넣는다는 거 문제가, 사실은 4대0으로 이긴 경기라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막 골결정력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목표가 사실은 이 조별리그 통과가 아니라 이미 메달권에 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면 기회가 이렇게 많이 안 온다. 이 루마니아 전처럼 수많은 기회가 쏟아질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지난번에 그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의 그 예를 생각해서 조금 더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황의조 선수가 좀 몸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마추어 축구인, 완전 순수 아마추어인 제 경험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선수가 몸이 안 올라오다 보면 이 슈팅이 좀 부정확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죠. 네, 근데 황의조 선수가 어찌됐든 두 경기를 꾸준하게 뛰면서 지금 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두라스전까지 아니더라도 온두라스전까지 출전해서 몸 바짝 올리고 이제 8강, 진짜 중요한 8강부터는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공격수가 황의조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면에서는 조금 걸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조금 뭐랄까요, 좀 세세한 이야기들 좀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 지난 경기 때는 뉴질랜드한테 그렇게 공격이 안 풀렸는데 오늘은 왜 풀렸을까? 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도 뭐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뭐 2대1도 나가고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 수비가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3백을 쓰고 또 거의 포메이션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루마니아는 뉴질랜드처럼 내려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 하기 직전에 커뮤니티를 좀 보고 왔거든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뉴질랜드는요 5-4-1을 이렇게 서버려요. 그러니까 이 윙백들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수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서요. 이렇게 쓰니까 이 측면 윙포워드가 여기 돌파를 해도요 이쪽 공간이 안 나요. 이 수비 뒤 여기가 굉장히 좁았어요. 페널티 박스 안까지 거의 내려와 버리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 게,
대구 FC 설명드리거나 우리나라 대표팀 설명할 때 제가 수비 라인을 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잡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최종용 수비 라인을 여기다 잡아놓으라고. 왜 그러냐면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최종 라인을 잡아버리면 이쪽에 크로스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면 이 실수가 하나 나오면 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구 FC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에드가라던가 뭐 힌터지어라던가 우리 지금 뭐 지금 FC 서울에 있는 바르부자라던가 이런 펠리페 예전에 펠리페라던가 장신 선수들이 여기 들어오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안 주고 옵사이드 라인을 걸면서 여기에 잡는 거예요, 사실은 최종 라인을. 그러면은 이쪽에서 놀게 되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깊은 스루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어를 하자 이거죠. 이 골키퍼가 튀어나오면서 제어를 하든 이런 식으로 제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뉴질랜드가 이렇게 하는 이유 뭘까요? 전력이 워낙 떨어지는 데다가 수비수들이 커요. 그리고 억세.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를 펼치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좋고 이런 식으로 수비를 주고 측면을 안 주는 겁니다. 5명이 다 내려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역습할 때는 위협적이지 않고 우리나라가 슈팅 2개밖에 안 줬는데 뉴질랜드전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역습하려 그래도 얘네가 여기 다 내려와 있으니까 공격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잘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뚫고 들어가자니 여기가 너무 빽빽하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썼던 게 뭐냐면 이번 경기에서 권창훈 선수가 후반전에 이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됐잖아요. 4-1-4-1로 바뀌면서. 근데 그때 권창훈 선수가 왜 왼쪽 윙으로 나왔냐? 사실은 왼쪽 윙이 아니었어요. 배치도상으로 왼쪽 윙인데 사실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강인하고 권창훈이 좁혀버리고 강윤성이 공격 시에는 올라가서 하이브리드로 쓴 거예요. 여기를 3백은 약간 이렇게 이유현 선수는 많이 좀 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창훈은 사실상 여기에 배치돼서 왼쪽 메잘라라고 하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인 것처럼 움직이다가 강윤성 선수가 올라오면 근데 강윤성이 내려간다 수비를 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권창훈이 측면 커버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수 옆에서 4-4-2로 수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권창훈의 장점을 알고 제대로 썼던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왼쪽 측면에도 서고 가운데도 설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잘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 문제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전술적으로는 사실 전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좀 약간 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경기에서는 이게 배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루마니아가 뉴질랜드보다는 강한 팀이니까 밸런스가 이렇게 잡혀요. 이 윙포워드들이 수비를 잘 안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풀백들을 잘 안 잡아줘요. 윙포워드들이 얘네까지 내려오면 공격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를 조금 앞에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도 우리 측면 털어먹으려고 나온 애들이거든요. 3-4-3이기 때문에 이쪽 측면을 예를 들면 수비할 때 이쪽 측면에 있는 이 측면 수비수를 어떻게 털면 좋냐, 이 윙포워드가 얘를 공략하고요. 순간적으로 윙백이 올라와서 여기를 2대1을 만들어버리면 또 얘네가 수적 우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역으로 털었죠. 얘네가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3-4-4 똑같이 3-4-3이더라도 3백을 서지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위치 자체를 높게 잡아요. 나오려고 해. 계속 수비 이렇게 하다가도 나오려고 해요. 공 뺏었다 싶으면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얘네도 다 올라와서 잡혀있고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골 장면을 잘 보시면 첫골 그 자책골 장면을 보시면 이동준 선수가 이쪽에서 이동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동준이 이쪽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이 윙백이 이동준 선수를 앞에 잡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크로스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휘어가지고 이렇게 땅볼로, 그죠? 근데 그러니까 황의조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 선수도 이거를 황의조 들어오니까 잘라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자책골을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수비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뉴질랜드 수비수들이 몸 방향이 자기네 골대를 보고 막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걔네 뉴질랜드 수비 어떻게 서있다? 페널티 박스 안에 다 내려와서 이렇게 서고 시야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앞에 자기네 뒤를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크로스를 이동준처럼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 얘네는 다 막아내는 벽을 세우는 수비를 했던 거고 얘네들은 밀고 나오다가 역습을 당하니까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라기 좀 못 풀어간 건 맞죠. 못 풀어간 건 맞는데 어찌됐든 상대의 대응이 변하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이 조금 더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격 방식.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
뉴질랜드전에 권창훈 선수 가슴으로 잡아놓고 미스한 거 잘 보시면 그건 크로스가 넘어갈 때 뉴질랜드 선수들이 크로스 올라오는 방향을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공을 보고 있죠. 넘어오는 공을 보고 있고 그게 넘어가는데 헤딩 실수를 하면서 권창훈한테 찬스가 떨어진 장면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골 장면을 이 루마니아전을 잘 보시면 상대 수비도 본인들 골대를 향해서 막 우다다다 내려가면서 처리를 하려다가 미스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수비 라인의 위치가 달랐다. 그리고 얼마나 밀고 나오는지 그 수비의 대응이 달랐다.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뉴질랜드전에서 마냥 못했다, 루마니아전 너무 잘했다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준비해왔던 축구는 비슷한데 상대 대응이 따라서 조금 우리나라의 이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선수들 조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경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김학봉 감독님을 굉장히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김학봉 감독님하고 뭐 K리그 경기장에서 제가 가끔 담배를 많이 피세요. 담배를 좋아하시는데 담배 피실 때 몇 번 질문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럼 맨날 그래요. 이거 기사 쓰지 마. 약간 이제 그 아시안 게임도 갔다 오고 하니까 이제 얼굴은 아시는지 반말로 많이 하시는데, 기사 쓰지 마, 이거 누구 보러 왔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옛날에 막 춘천에서도 만나고 이랬었는데, 부천에서도 만나고 이랬었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빼고는 친분이 전혀 없어요. 저는 김학봉 감독님하고. 그건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좀 김학봉 감독님을 옹호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선수 선발 과정이나 지금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런 잦은 차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하거나 이제 실드를 쳐드릴 생각은 없는데, 지금 하려는 축구는 굉장히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뭔가 커브 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맞나 안 맞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도 상대를 전력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 대응을 예상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지금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왜 분노하셨죠? 그 진 경기에 대해서. 아니, 뉴질랜드 같은 잡팀한테 진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의 경기를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진짜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뉴질랜드한테 지니까 열받잖아요. 아니, 럭비밖에 안 하고 뭐 크리켓 하네요, 뉴질랜드도. 럭비밖에 못하는 애들 상대로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잖아요. 뉴질랜드 축구 잘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게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선수 구성, 이성 구성을 잘 보시면 전형적인 윙포워드는 엄원상을 오른쪽에 갖다 놨습니다. 아이고, 얘가 가면 안 되죠. 얘가 움직이네. 자, 엄원상을 오른쪽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황의조가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이 오른쪽에 있고, 권창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 한 칸 곧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윤성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원두재랑 김동현이 뒤를 지킵니다. 그리고 크리스 우드가 여기 한 명밖에 없으니까 공격수 2명 넣고, 이유원 선수가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강윤성만큼은 올라가진 않아요.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숫자 배치가 꽤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 우드가 개인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수비수 2명이 있는 게 맞아요. 커버를 쳐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를 공격 숫자를 충분히 늘려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그냥 전형적인 4-2-3-1 형태로 이렇게 논다 그러면 숫자가 오히려 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공격수 앞에 있는 사람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꾼다? 얘를 안으로 좁히고 얘를 좁혀가지고 숫자를 늘리겠다. 그래서 4명을 배치해놓고 3-2-4-1에 가깝게 세우겠다. 혹은 2-3-4-1에 가깝게 세우겠다는 생각이었고, 이훈 선수 크로스 올라가면서 이쪽은 오히려 더 뭐랄까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나온 전략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권창훈을 그럼 왜 왼쪽에 갖다 놨냐. 오늘은 이동준 엄원상이었는데 빠른 애들 갖다 놨는데 왜 권창훈을 윙으로 세웠냐.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았던 거예요. 뉴질랜드는 루마니아보다 더 많이 내려오고 더 깊이 내려가니까, 잘 보세요. 이동준하고 엄원상 언제 제일 위협적이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자들이잖아요. 진짜 좋은 자동차들. 그러니까 빠른 무슨 스포츠카 같은 선수들이잖아요. 스포츠카를 달리고 싶으면 골목길에서 달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뻥뻥 뚫려있는 고속도로에서 달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좁은 골목길에서 달려야 됩니까?
이 선수 고속도로가 있을 때 강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강한 선수들인데 뉴질랜드는 어떻게 한다? 깊이 내려선다. 달릴 공간 자체가 여기 있으면 별로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권창훈을 안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써버리고 와이드하게 쓰는 거는 차라리 풀백인 윤성이를 쓰자. 얘 미드필더 하는 애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 근데 루마니아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깊이 안 내려오고 3-4-3에 가깝다. 얘네 이렇게 가서 윙포워드를 공격하고 싶어하고 미드필더들도 올라오고 싶어하고 윙백들은 여기 같이 가서 우리나라 풀백을 공략하고 싶어하는 애들이고 라인이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 전형적인 포백 밸런스를 다시 잡아서 4-2-3-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혔어. 이렇게 잡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잡혔다고. 근데 얘네가 올라오고 싶어요. 자 보세요. 아까랑 느낌이 딱 다르죠. 여기 있잖아요 공간이. 이걸 누가 오늘 하루 종일 털었죠? 이동준이 신나게 턴 거예요. 여기를 전반전에 계속 크로스 올렸잖아요. 이 공간을 이동준이 자꾸 먹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동준이 여기를 뚫는다? 얘가 나오죠. 그러면 가운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뉴질랜드 어떻게 막았다?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공간이 안 나요. 애초에 그냥 이렇게 다 좁혀버리니까. 이게 현상을 보고 안돼 하는 건 쉬운데 사실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 이 내부에 있는 조금 이런 걸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엄원상하고 이동준을 측면에 나와서 윙백들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게 스피드로 1대1로 얘네 제압하고 박살내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제압하죠? 오늘 설령우랑 이동준 엄청 좋았죠. 왜 그러냐면 이동준이 여기 1대1 계속 치니까 얘는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때 누가 올라온다? 설령우가 여기로 올라오면 커버가 안 돼요. 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커버를 쳐주든가 미드필더가 커버를 치고 얘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라인을 따라서 두 명이 움직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럼 마냥 좋냐? 왜 맨날 모든 팀이 이렇게 안 하냐? 사실은 설령우 선수가 올라가면 누구한테 찬스를 줍니까? 얘한테 역습 찬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윙포워드한테. 그죠? 왜냐면은 자기 마크맨인데 놓고 공격 갔잖아요. 위험한데 이걸 왜 하냐?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왜 여기서 우리가 위기를 안 줬냐? 여기서 한 다음에 공 뺏기면 어떻게 한다? 전방 압박 막 해버리니까 여기로 나갈 일이 없어요. 나갈 일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해요? 루마니아 우리나라 선수들 가는 소리만 나면 롱킥 차다가 아웃시켜버리고 제대로 연결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나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설령우 선수 또 뒤에 가서 얘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동준이 형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막 올라가요. 얘는 순간적으로 놓쳤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 뺏겨도 얘한테는 공이 안 와요. 어차피 왜? 전방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뉴질랜드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선수들을 배치해가지고 권창훈 선수가 뭐 빠르긴 하지만 중앙에서 잘 뛰는 선수니까 중앙 성향의 그 윙어를 갖다 놓고 중앙 쪽에서 좀 더 풀어가고 뉴질랜드의 그 좁은 공간을 해집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거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 루마니아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측면을 더 본격적으로 털자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많이 뛰는 선수들을 윙어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아주 이게 집중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선수들을 2선 구성을 많이 바꿔가려고 하는 이유는 전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선수 안 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은 황의조 선수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황의조 선수가 득점으로 가는 과정 자체는 여지까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찬스는 있었어요. 황의조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골 결정력이 올라와야 되고 본인 마무리가 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사실 원톱은 그렇게까지 이 뚝배기형 원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전체적인 경기 컨셉트를 봤을 때 그걸 좀 생각한다 그러면 그 탈락의 의미도 조금 오세훈 선수의 엔트리 제외의 이유도 저는 조금 이해가 여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이 전체적인 콘셉트가 자꾸 이러니까 전방 압박을 오지게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전방 압박하는 이 콘셉트에서 황의조 대신에 오세훈이 있다. 뭔가 이렇게 황의조만큼 이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후반전에 누가 들어왔죠? 이강인이 들어왔죠. 이강인이 들어왔는데 이강인 선수 전방 압박 열심히 하잖아요. 오세훈보다는 좀 빠른 느낌이죠. 사실은 오세훈 선수도 물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굉장히 헌신적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드필더 성향 선수들이 좀 더 수비를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 수비적인 어떤 이 마인드가 강하고 그런 거를 평소에도 많이 하는 선수니까 강하죠. 근데 이제 또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이동준 선수가 오늘 쥐가 나서 나왔지만
이동준이 최전방에 있다. 송민규랑 엄원상이 측면에 있다. 그러면 이 전방 압박 강도가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벌써 저는 그런 콘셉트 때문에 여전히 오세훈 선수가 제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적으로도 물론 이 어떤 침투라던가 이런 쪽에도 약간의 어떤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런 면에서 아마 이선을 하나 더 늘리고 공격수를 덜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마 아르헨티나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전방에 이동준이나 뭐 엄원상이나 이런 선수를 세워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오늘처럼 이제 한 골 넣고 상대가 밀고 올라왔잖아요. 두 번째 골 먹은 다음부터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최적화예요. 그 이동준 라인 깨고 들어가는 거 엄원상 뭐 송민규가 같이 깨기 시작하면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한 그 역습 한 골만 먼저 우리가 한 골을 전방 압박으로 상대 실수 유도해서 한 골 넣은 다음에는 추가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역습 축구를 해야 되고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야 되고 혹은 수비를 열심히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원톱보다는 그런 윙포워드에 가까운 선수들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지수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수비가 조금 불안했던 거는 뭐 뉴질랜드전에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상민 선수나 김재우 선수가 좀 정태욱 선수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김재우 선수는 이제 부천 FC에서 뛸 때부터 제가 쭉 봤는데 진짜 장점이 너무 많아요. 발도 빠르고 높이도 좋고 저돌적이고 이런 거 좋은데 참 이런 걸 이렇게 좀 딱 짚어내는 게 좀 마음 아프긴 한데 김재우 선수가 약간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내내 잘하다가 핸드볼을 뜬금없는 데서 한다거나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판단이 늦다거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야 될 것 같지? 그 아르헨티나전 때 제가 보기 첫 번째 그 실점 때 김재우 선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또 판단에서. 그다음에 이상민 선수는 뭐 안정적이고 이 볼 관리도 좋고 뭐 수비력도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이상민 선수 가끔 그 본인보다 힘이 명시적으로 세거나 발이 자기보다 빠른데 키가 좀 작아가지고 무게중심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 선수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 특별한 게 하나가 딱 좋은 선수를 만나면 제압하는데 좀 애를 먹는다는 느낌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작은 선수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다가 무게중심에 본인이 무너져서 좀 넘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알고 제 기억 속에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좀 안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이 수비진 전체를 리드를 해줄 만한 경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오늘 박지수 선수가 딱 들어오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뭐 후반전에는 루마니아가 장신 공격수 넣어가지고 이제 롱볼도 좀 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태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정태욱 선수가 맘 놓고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파트너가 특히나 김재우 선수면 정태욱 선수가 뒤를 좀 커버해주는 느낌이죠. 김재우 선수가 앞으로 나가서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해주면 그 뒤를 정태욱 선수가 잘 보고 있다가 이제 관리해가지고 쓸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FM 막 2000년대 중반에 막 그 풋볼 매니저 하면은 이제 뭐 커맨더니 파이터니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그런 말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그런 어떤 유형화 시키자 그러면 정태욱이 커맨더에 가까웠다. 근데 이제 박지수가 들어오니까 박지수 선수가 발도 빠르거든요. 볼 줄도 좋고. 그러니까 정태욱이 조금 더 과감하게 그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살려서 앞으로 막 밀고 나가면서 부딪혀주고 그 뒤를 박지수 선수가 딱 받쳐주는 느낌이 이거 조합 괜찮네 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황의조 선수도 어찌됐든 그 시즌 마치고 들어와서 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일 거고 박지수 선수도 이제 팀하고 맞춰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좀 이번 경기가 괜찮았다, 득점을 더 뽑았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 반응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걸 짚어드리려다 보니까 좀 보는 편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 라이브를 하면은 질문 막 올려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봤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 얘기들을 좀 해드리자면 원두지 선수를 뉴질랜드전 끝나고 뭐 못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봐요. 어제 제가 이제 글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원두재는 그냥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빠질 수가 없어요. 김학범 후에서. 왜 그러냐면 원두재 선수가
사실은 그렇게 중장거리 패스도 잘하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 공격이 키를 잡는 선수예요. 뭐 기성용만큼 막 이렇게 잘 잡는 선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공격 방향을 설정하고 막 이렇게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연결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방 압박 당할 때는 미드필더가 언제 내려가서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공을 한번 연결해주는 그 연결점을 한번 해주는 걸 통해서 공의 흐름이 살아나가고 안 살아나가고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거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전방 압박을 뭐 들어왔어요. 포백이 이렇게 빌드업을 돌리는데 예를 들면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전방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잡혀 있잖아요. 줄 데가 여기서 공을 잡고 있어요. 줄 데가 별로 없죠. 여기 딱 잡고 있으면. 근데 이때 원두재 선수가 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공 못 주거든요. 그때 이렇게 살 내려와요. 예를 들면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거리를 벌려서 내려오면 이 선수가 딱 공 주면 이 수비가 여기 붙겠죠.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다 주면 이 선수가 이렇게 딱 붙겠죠. 그러면 공이 일로 가니까 사실은 이 선수를 마크하러 오던 이 선수도 이쪽에 시선이 쏠려요. 그 순간에 이 선수가 일로 빠져요. 그러니까 공을 주고 두재야 하고 본인은 일로 움직이는 거죠. 사이드 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움직이면 원두재 선수가 옛다 하고 리턴을 줘요. 예를 들면입니다. 옛다 하고 리턴을 줘요.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가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원두재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여기 있으면 물려 있을 텐데 원두재가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이에요. 그럼 이 선수를 벌립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선수는 미드필더니까 여기까지는 못 따라와요. 너무 깊으니까. 자기가 올라온 공간이 너무 깊으니까. 그럼 이 선수는 다시 일로 갈 텐데 압박을 갈 텐데 두재야 하면 얘 편해졌네. 갑자기 편해졌죠. 아까랑 위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있던 이 선수가 일로 당겨놓고 이 선수가 빠지니까 원두재가 여기 가가지고 공을 받아주니까 풀렸네. 그럼 이제 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받아가지고 연결해주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울산 팬들이셔가지고 제 리뷰를 보셨으면 알 텐데 원두재 선수는 굉장히 좋은 게 판단이 좋아요. 잡아놓을 때 이걸 한 번에 줘야 되는지 아니면 두 번 잡아놓고 줘야 되는지 아니면 3터치에 줘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방 압박을 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인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번 그 뉴질랜드전도 그렇고 평가전 두 번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상대가 좀 억세요. K리그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크고 힘이 있는 선수니까 잘 지켜왔는데 이 유럽이나 이 백인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다부지게 뛰는 선수들이 부딪혀 올 때 조금 미스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템포라던가 이런 게. 본인은 요 템포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그거보다 좀 세게 들어오는 거죠. 더 빠르게 들어오고. 예, 이런 거에 대처하는 게 조금 미스가 나서 그렇지 제가 보기엔 근데 원두재 선수는 워낙 영리한 선수라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경기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원두재 선수 이 후방에서 무슨 이렇게 막루처럼 여기 뒤에 지키고 있다가 여기 뒤에 넘겨주는 패스들 있잖아요. 바로 수비 뒤돌리는 패스 이런 것도 상당히 질이 높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원두재 선수는 여전히 지금 이 기막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아까 질문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강인의 제로톱 가능성을 물어보시는데 이강인 제로톱은 저는 그거는 플랜 B로도 가능성은 없다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강인 선수가 오늘 이 루마니아 상대로는 굉장히 잘했고 루마니아 상대로도 이 어떤 힘을 발휘를 했죠. 힘을 발휘를 했는데 이게 오늘 10명이고 상대가 10명이라 퇴장을 당했고 우리나라 이제 윙어인 이동준이 또 이 체력을 극심하게 쓰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지. 황의조 선수도 체력이 떨어지고 골도 못 넣고 하니까 빼주는 상황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지. 저는 이 토너먼트 단계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그 공격수에 서는 것 자체가 좀 아까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강인은 한 칸 밑에 서서 볼 관리하고 상대 압박 들어온 거 대처하고 이럴 때가 제일이죠. 전방에서 너무 수비 많이 하면 또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최전방은 아마 황의조 선수나 이동준, 송민규 같은 선수한테 맡겨놓고 2선에서 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다른 컨셉트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전에서 제외됐을 뿐이지, 저는 여전히 그 김학봉 감독님이 얘기하는 뭐 22명 다 쓰겠습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강인도 컨셉트에 따라서 제외할 뿐이지 주전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로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경기 승패는 어떤 때는 여러 번 싸우다 보면, 뭐 한 시즌, 예를 들면 리그 한 시즌 38경기를 싸우다 보면 매번 이기는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울산이 또 수원FC한테 2대5로 졌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좀 크게 졌잖아요. 생각도 못하게 5골 먹는 거 생각해본 적 없잖아요, 울산이. 근데 작년에도 잘 생각해보시면 리버풀도 아스톤빌라한테 7대1인가로 졌죠. 1대7인가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축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축구를 했을 때 몇 번이나 이길 수 있을까? 10번을 했을 때 6번, 7번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진짜 좋은 축구인 거예요. 왜냐면 승률이 60% 되는 감독이면 이거 완전 특급 감독이거든요. 승률이 50%만, 축구에는 무승부도 있으니까 승률이 50%만 돼도 되게 좋은 감독이에요. 근데 이걸 60% 70%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 좋은 축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김학공 감독님이 하는 축구가 뉴질랜드는 졌죠. 근데 루마니아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합리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 이게 스타일이구나, 이기든 지든 이 축구로 해서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한테 확신을 주는 축구가 좋은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학봉 감독님을 지금 조금 실드 치는 느낌이 가는 거고요. 그런 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경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동준 선수가 물론 그 크로스 하다가 이제 미끄러지면 쥐가 잘 나거든요, 원래. 근데 미끄러지면서 쥐가 나긴 했는데 그게 채 60분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제가 지난번 리뷰 때 전후반으로 30분씩 압박 시도하면 굉장히 프로 선수들도 빡세게 한 거다. 그러니까 45분 중에 30분 하면 30분만 압박해도 굉장히 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동준이 60분 만에 쥐가 났다? 이 선수 굉장히 부지런하고 많이 뛰는 선수잖아요. 울산에서 전방 압박도 잘하는 선수인데 왜 60분 만에 쥐가 났을까요? 다 썼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만큼 이번 경기에 김학범호가 진심으로 했고, 선수들도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조금 김학범호를 좀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7분 했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맞춘 것 같아가지고, 뉴질랜드전 끝나고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잘하니까 제가 맞춘 것 같아가지고 좀 길게 됐습니다. 길지만 2배속으로 봐주시면 다 이해되면서 빠르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서 좀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K리그 리뷰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늦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다음 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해요. 갈게요.